오늘은 홍루몽 완전 정복 13번째 이야기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보옥의 외삼촌 왕자 등이 마련한 가정의 승진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이 준비되었는데 그날이 마침 대옥의 생일날이기도 해서 겹경사가 났습니다. 이날이 되자 가정은 먼저 사당을 찾아 향을 피우고 조상님 전에 승진을 고한 뒤 공연장으로 향했는데 남자들은 모두 공복을 입고 배석했고 여자들은 유리 병풍 뒤에서 주연을 베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대는 대부인 정청 앞 정원에 꾸며졌는데 대옥은 주인공답게 새로운 의상을 차려입어 선녀 같은 모습으로 어른들께 인사를 올렸고 상좌에 대옥을 앉히려 했지만 대옥이 사양을 했습니다. 설씨 부인이 일어나 대옥을 억지로 상좌에 끌어안치며 여기 앉아야 사람들의 호의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자 대옥이 하는 수 없이 상좌에 앉으며 보차 언니는 왜 안 보이냐고 했습니다. 설씨 부인이 쓸쓸하게 집이 비어서 못 왔다고 하자 대옥은 집은 새 언니가 보실 텐데 라고 하다 말을 끊었는데 새 언니 하금계의 성질이 보통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때 병풍 저쪽에서 연극이 시작되었는데 천상의 선녀인 상아가 잘못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어떤 남자에게 시집가게 된 것을 관음보살이 구해 다시 월궁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예죽이었습니다. 인간의 풍정이 좋을지 몰라도 한때의 꽃처럼 피었다 질 운명. 허무한 꿈의 소가 영원히 빛나는 달나라 궁전을 어찌 잊을 것인가. 어린 배우의 목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는데 사람들은 구슬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의 몸동작에 따라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이때 설씨 부인 댁 하인 하나가 달려와 설씨 부인의 귓속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이자 안색이 새파래진 설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씨 부인이 집으로 달려가자 집 밖에 포리가 두 사람 서 있었는데 포리는 타고 온 마차에 달린 어마어마한 장식과 거느리고 온 하녀들을 보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설씨 부인은 포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설씨 부인이 대청마루로 올라서자 며느리 하금계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보차도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난리냐? 자세하게 말씀드릴 새도 없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당할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설반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죽였단 말이야? 지금 포도청에 잡혀가 문초를 받고 있는 중이래요. 아들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말뜻은 이내 짐작할 수 있었다. 언젠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놈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화가 벌컥 나서 소리쳤다. 그 놈이 집을 나가더니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집에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설씨 부인은 이게 다 내면 탓이라며 며느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씩씩대기만 할 뿐이었다. 죽은 사람의 집을 먼저 찾아가 잘못을 빌고 충분한 사례를 해주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설씨가 말했는데 보차는 정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인정상으론 그것이 옳지만 사건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니 어디 연줄이 닿는 사람을 빨리 구해 관청을 구워 삼는 것이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한참 넋두리를 하던 설씨 부인이 어느새 자리를 피해 저만큼 달아난 하금계를 두고 욕설을 퍼부었는데 보차가 달랬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맺혔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숨어서 시어머니 욕설을 듣던 하금계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틀을 보내자 지방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설반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는데 갇혀있는 지방현청에서는 잘 수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부청에서 이의를 제기해 자신을 부청으로 옮겨 신문하려고 하니 빨리 손을 써 달라는 내용으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씨 부인은 설과를 시켜 부청에 사람을 사는 동시에 보내라는 돈을 당장 보냈는데 다시 이틀이 지나자 이번에는 더 큰 돈을 요구하는 편지가 또 왔습니다. 편지를 들고 온 사람에게 돈 걱정은 말라고 큰 소리를 쳤더니 다시 이틀이 지나자 이번에는 사형은 면했다는 소식이 왔고 이어 며칠 안 있으면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설씨 부인이 왕씨 부인을 찾아가 영국부의 힘을 빌리기로 했는데 왕씨 부인은 이미 온갖 길을 통하여 설반의 형량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설반의 살인사건이 한물간 듯 잠잠해지려 할 때 보옥이 불쑥 수빈에게 자기가 전해준 장옥함의 허리띠는 잘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요? 그걸 갖다 드려요? 왜 갑자기 장옥함의 허리띠를 이제 와서 찾는지 의아해서 물었다. 설반이 형이 저렇게 되고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그 보세요, 도련님. 지금 그런 나쁜 사람과 어울려 놀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그 잔소리. 보옥이 잔소리 듣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보옥이 밖으로 나가버린 뒤여서 입을 다물어버렸다. 수빈이 보옥에게 요즘처럼만 착하게 살아주어 하고 속으로 기도했다. 보옥은 이제 철이 들었는데 어엿한 남자로서의 채통을 지키며 학문을 익히고 있는 중으로 이만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산에 구실을 하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종첩이라도 서방님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이치로 보옥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이 잘 되는 길이라고 수빈은 굳게 믿었습니다. 한편 대옥은 어디서 들었는지 보옥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소문을 듣고 또 몸져누웠는데 전에도 헛소문을 듣고 이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누운 터라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대로 있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아파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대부인이 문병을 와서 원인을 물었지만 자견은 차마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씨는 본시 몸이 약하시잖아요. 자견은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다. 대옥이 이렇듯 죽음을 각오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동안 집안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죽었던 해당 화나무에 꽃이 핀 것이다. 그것도 춘 3월에나 피는 꽃이 동지섣달에 피어나다니 온 집안 여자들이 이응원 앞으로 꽃구경을 나왔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무래도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일어날 조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에선 불길한 징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분위기를 살리려고 이화는 오늘 다시 한번 시회를 하자고 하자 대부인도 좋다고 했는데 보옥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화는 무슨 일로 호련히 피어나 오늘 이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하나. 이는 필시 할머니 장수를 축복함과 봄을 매화보다 먼저 이리 보냄이라. 시를 읊고 해당화를 보면서 보옥은 청문을 생각했는데 청문이 억울하게 죽자 해당 화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으로 죽은 나무가 꽃을 피워도 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이때 병석에 누워 꽃구경을 나오지 못한 희봉이가 비단 한 피를 보내 비단으로 해당 화나무를 감싸 장식하라고 하자 대부인은 희봉이다운 발상으로 대관원의 경사는 이화원의 경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하는 수빈에게 귓속말로 희봉은 해당 화가 핀 걸 길조로 보지 않아서 붉은 비단을 찢어 꽃가지에 걸어두면 애군도 물러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평하의 말을 들은 수빈은 불길한 생각이 엄습했지만 시키는 대로 붉은 비단 천을 찢어 여기저기 걸어 해당 화나무를 장식했습니다. 꽃구경을 온 사람들이 돌아가자 보옥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옥이 대부인을 맞으려고 옷을 갈아입을 때 목에 건 통영보옥을 탁자 위에 벗어두었는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수빈은 여기저기 통영보옥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전 대관원 하인들의 몸을 수색했지만 한 번 사라진 통영보옥은 나타나지 않았다. 집안을 다 뒤져도 옥이 나타나지 않자 현상금까지 내걸게 되었다. 드디어는 가짜 옥이 등장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보옥은 그까짓 옥 하나를 가지고 웬 난리를 치느냐는 태도였다. 통영보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옥도 마음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는데 금과 옥의 인연이 이것으로 끊어져 보차와의 혼담이 깨어지고 자기에게 희망이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이 일로 인해 보옥은 문밖 출입을 자제하고 들어앉아 버렸고 수빈도 심신이 피로해서 아주 파김치가 되어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듯이 불행은 다른 데서 닥쳐오고 있었다. 귀비의 병환 소식이 전해진 뒤 집안 어른들이 문병을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귀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이냐? 영국부로선 하늘이 무너지는 큰 손실이었다. 믿을 곳이라곤 단 한 군데 가비의 권력이었는데 이제 기댈 수 있는 큰 산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원비의 향년은 31세.
아직 꽃다운 나이에 승하한 귀비를 위해 국장이 치러졌다. 영국부의 대소관은 모두 상복을 입고 조문을 했다. 그러나 원빈은 황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수 귀비라는 시호만 내려졌을 뿐이다. 갑자기 일어난 국상 때문에 보옥의 혼사 문제나 통령복 같은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는데 보옥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시름시름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본래 약간 그런 기미가 있었지만 그는 이제 무얼 위해 먹고 살며 무얼 위해 살아야 할지 생에 대한 의미가 그저 막연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는데 왕씨 부인의 동생 왕자 등이 내각 대학사로 피임되어 상경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더니 상경 도중 급환으로 세상을 떴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왕씨 부인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황비였던 딸이 죽고 연달아 친정 동생까지 이렇게 비명 행사를 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렵 장안의 용한 점쟁이 하나가 나타났다. 워낙 잘 마치었으므로 너도 나도 앞날의 길흉사를 점쳐보았다. 주로 부잣집만 찾아다니면서 점괘를 봐주는 이 점쟁이는 어떻게 연통을 놓았던지 영국부의 부인들을 샅샅이 찾아다니며 깜짝깜짝 놀랄만한 천기를 누설하며 돈을 빼먹었다. 대부인도 예의는 아니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대부인은 가경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범아, 이제 내 나이 80이 넘었다. 살 날이 머자는 것 같으니 보옥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구나. 그러니 내 말을 들어다오. 어머니, 무슨 말씀이든지 해보세요. 대부인이 점쟁이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 옥은 금과 연분이니 보옥은 금의 운명을 가진 규수와 혼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명하다고 하니 꼭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 금의 운명을 가진 규수가 누구입니까? 옆에 앉아있던 왕씨 부인이 보차라고 대답했다. 대부인은 빨리 금을 만나야 보옥이 장수한다는 점쟁이의 말을 신봉하고 있었는데 국상 중이니 결혼식은 나중에 다시 올리더라도 약혼식 정도는 해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정은 왜 혼사를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연로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빈의 마음은 너무 아팠는데 스빈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씨 부인을 찾아가서 그간의 사정을 전부 말하고 제발 이 결혼을 재고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씨 부인도 스빈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지내는 줄은 알지만 그 정도로 깊이 사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왕씨 부인은 대부인을 설득하여 어렵게 가경의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다시 결정을 번복할 수도 없으니 입장이 난처했고 설씨 부인과의 문제도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체면이 서지 않을 뿐더러 며느리인 희봉과의 약속도 저버릴 수가 없었는데 할머님을 뵙고 조용히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대부인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이런 각본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보옥과 대옥은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잃어갔다. 그런데도 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혼례를 치르려 하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 드디어 정해진 혼례일이 하루하루 다가왔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희봉이 다시 한번 보옥을 찾아 마음을 떠보았다. 도련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님께서 도련님의 혼인 날짜를 잡으셨어요. 희봉의 말에 보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눈만 멀뚱멀뚱할 뿐이었다. 희봉이 다시 말했다. 도련님 혼인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대옥이에요. 대옥이. 어허허허. 그제야 보옥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야 해요. 언제까지 바보처럼 누워있을 거예요? 내가 왜 바보야? 난 바보가 아니야. 보옥은 언제 내가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앉으며 이 기쁜 소식을 대옥에게 알려야 한다고 방을 뛰쳐나갈 기세였는데 희봉은 헛소리를 짓걸려대는 보옥을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완전히 실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례를 치른 다음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별도리가 없어 혼례를 일체 바깥에 알리지 않고 밤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다 운명인 게야. 대옥이 각혈을 하고 난 뒤 침대에 누워 혼자 중얼거렸다. 곁에 있는 설안을 불렀다. 그동안 내가 써놓았던 시 원고들을 모두 가지고 와. 설안이 비단 수건에 싸놓은 시 원고를 가져다 주었더니 또 한참 기침을 한 대옥은 손에 닿는 대로 원고를 찢어버렸다. 화로에 불을 피워줘. 설안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시 원고들을 하나하나 갈기갈기 찢어 활활 타는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아가씨, 아까운 시를 왜 태워요? 설한이 물었으나 대옥은 아무 말 없이 불길 속에서 활활 타들어가는 시 원고만 넋을 놓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시 원고를 찢어 집어넣곤 하였다. 보옥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담은 시들이라 더 이상 이 지상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대옥은 생각했다. 보옥이 없는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이제 보옥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가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때 자견이 들어와 누워 있어야지, 이러면 몸에 해롭다고 했지만 대옥은 듣지 않았는데 자견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노부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상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홍원에도 아무도 없었는데 틀림없이 비밀 결혼식을 올리러 모두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결혼식이라니 자견은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냐며 울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다 비밀 결혼식의 장소를 알아내지만 불길한 예감의 소상원으로 뛰어옵니다. 언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설한이 울면서 대옥이 뱉어놓은 각혈을 치우고 있었다. 대옥은 희미하게 웃으며 자견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할 듯하다가 숨을 몰아쉬었다. 소상관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금세 퍼져 이환의 귀에까지 들렸다. 이환은 대옥이는 흠잡을 데 없는 귀수인데 희봉 언니가 대옥을 물리치고 보차를 두둔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며 소상관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이환이 소상관에 도착하니 자견이 반갑게 맞았다. 아씨는 좀 어떠냐? 자견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이환이 큰 소리로 대옥을 불러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만 한 줄기 눈물을 흘려 그가 왔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 같았다. 대옥은 이미 이승을 하직하여 저승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환은 밖에다 대고 갈아입힐 옷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 날을 대비해서 이미 수의를 마련했던 모양이다. 대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둬가고 있을 때 보옥은 희봉의 말에 속아 옷을 갈아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신부 대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는 전통 혼례 의식 그대로로, 그러면 신부의 얼굴은 볼 수가 없고 가면에 가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의식을 치르고 나면 천하 없는 보옥이라도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봉의 생각에서였는데 이윽고 커다란 가마가 초래청을 향해 들어섰고 가마 안에서 신부가 내렸습니다. 제일 앞에 선 들러리는 설안으로 들러리가 대옥의 하녀 설안이라 보옥이 신부에 대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희봉의 꾀였습니다. 보옥은 들러리로 자견이 더 좋은데 설안을 택한 것에 잠시 의구심을 가졌지만 붉은 천에 가려진 신부가 대옥이라는 상상에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백년가약을 위해 대부인에게 4번 절을 올리고 가정부부에게 제배를 했고 당에 올라서 영국부의 혼례 의식에 따라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보옥이 너무 흥분해 신부에게 다가가 대옥의 너울을 벗기려 들었던 것으로 대부인이 나물에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겨우겨우 예식이 끝날 때까지는 참은 보옥은 예식이 끝나자 맞아 신부의 너울을 벗겨버렸는데 들러리를 섰던 설아는 도망을 가버리고 앵아가 대신 그 자리를 지켜섰습니다. 보옥은 지금까지 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신부의 얼굴이 갑자기 보차의 얼굴로 뒤바뀌자 그만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멍하니 잃고 있던 보옥을 하녀들이 부축해 교위에 앉혔는데 대부인이나 희봉은 또 발작을 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었지만 다행히 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것은 보옥뿐만 아니었다. 보차 역시 이 결혼에 동의는 하였지만 그리고 보옥이 대옥을 좋아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식장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보니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이었다. 수빈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잠시 앉아있던 보옥이 수빈을 불러 물었다. 이게 꿈이 아니냐? 새서방님, 오늘은 새서방님의 혼례가 이루어지는 경사스런 날이에요. 꿈은 무슨 꿈이에요? 대감님도 저기 계시잖아요. 보옥은 부친이 계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저기 안방에 앉아있는 예쁜 여자는 누구지? 하고 물었다. 오늘 맞으신 세아씨예요. 그래? 그 세아씨라는 분이 누구지? 보차 아씨예요. 그렇지. 그럼 대옥 아씨는? 대감님께서 정해주신 세아씨님은 보차 아씨예요. 왜 대옥 아씨 말을 해요?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아까 본 아씨는 분명 대옥이었는데 설한이도 따라왔었는데 지금 무슨 도깨비 장난이냐? 나를 놀리는 거야? 보옥은 본래 제정신이 아닌데다가 갑자기 일어난 이 도깨비 노름을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대옥이를 찾아야 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자 대부인을 비롯한 왕씨 부인과 희봉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 간신히 보옥을 침상에 눕힌 뒤 방 안에 안식향을 피우자 보옥이 기진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대부인이 말했다. 보차는 어쩌고 있다. 그만 자라고 일러라. 보차는 결혼 첫날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긴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버린 것이다. 홍루몽 완전 정복 14번째 이야기 대관원의 풍파로 이어집니다.